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1, 2부로 두 가지만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정치 얘기 1, 2부로 나눠서 해볼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뉴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가 진인지를 알 수가 없이 러시아나 서방이나 우크라이나가 하는 얘기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가 어느 지점이 진실인가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목소리가 가라앉은 거는 제가 3일 동안을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그래요. 네. 가장 이제 위험스러운 뉴스는 러시아군이 폴란드를 공격했다. 폴란드를 폭격했다라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이러면 사실 세계 3차 대전인데 어떡하지? 폴란드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러시아한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폴란드인데,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 전면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또 오보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폴란드 국경에서 가까운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미사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슴을 쓸어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위험스러운 뉴스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입장은 그쪽 기지 안에 외국인 용병이 있어서 거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주장대로라고 하면 외국인 용병이 뭐 폴란드로라든지 육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안으로 진입하려고 그쪽 기지에 들어왔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 그래서 180여 명을 제거를 했다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 여러 도시 안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봉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러시아군의 승전보를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인 도시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차별 폭격을 통해 갖고 민간인 희생자를 계속 내고 있고 이게 나중에는 전부 다 그 러시아의 잘못이다라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군 1만 3천 명 정도가 이미 전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겼다는 거죠. 러시아는 주요 도시를 함락 직전까지, 그러니까 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외곽 도시들까지 거의 함락 직전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은 다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래식 무기를 통한 그 폭격을 통해 갖고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엄폐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공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첨단 무기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막 밀집된 도심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터에 여기저기 뻥뻥 터지는 폭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타격을 못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저항을 한다는 차원에서 효율이 높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폭탄에 비해서 효율이 높을 수 있는 생화학 무기나 진공폭탄 같은 거를 쓰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진공폭탄인데요. 이건 뭐냐면 폭발을 시켜서 뇌관 안에 든 장약을 통해 갖고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장약 대신에 고인화성 물질들을 폭발을 시켜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 버리고 주변을 다 불태워 버리는, 그러니까 일반 고폭탄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폭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백린탄이라 그래가지고 절대 쓰면 안 되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데, 백린탄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소위탄 같은 건데요. 백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이 백린탄을 쏘게 되면 이 백린탄의 입자가 사람 몸에 달라붙으면, 그러니까 수분하고 달라붙으면 발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린탄을 쏘게 되면 이 백린탄의 파편에 맞으면 그 부분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고통과 화상,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굉장히 악마적인 무기인데 이 백린탄을 또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완전히 무시된 상황에서 인명살상을 통한 속전속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생화학 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미국하고 연계돼 있는 이 생화학 무기 공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음모론입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이 친교라 그러나요? 아니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 안에는 미국이 운영하는 일종의 생화학 실험실이 있고 그 안에서 생화학 무기들이 실험되거나 또는 보존되고 있다, 보관되고 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거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 음모론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실제 미군 기지 안에서 그 탄저균을 비롯한 생화학 실험 무기 실험이 있었고 그와 관련한 재료들을 미국에서 페덱스로 보내왔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진주하는 미군이 있는 또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들 안에 이런 비밀 실험실이 있다고 하고요. 이 비밀 실험실을 그린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어서 러시아가 여기를 포격했다라고 하는 음모론도 있긴 합니다. 뭐 서로의 주장이니까요.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건 간에 양자의 대결은 당분간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원하고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이번 기회에 러시아하고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더 이상 러시아에게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서방 세계 편으로 지금의 위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유럽이나 나토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아직 그럴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희생이 있더라도 그 단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폭락 중이고 세계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동아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는 뉴스인 거고 지금부터는 송 작가 고유의 뇌피셜로서 송 작가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현재 러시아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말로 15,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고 수없이 많은 게 하루에 25조 원씩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20일이 넘었으니까 벌써 이게 얼마예요? 50조 원이 넘는 500조 원이 넘는 거죠. 500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쑤셔 박은 거거든요. 과연 그만큼의 손실이 있었을까요? 뭐 정확하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러시아에 충격을 줄 정도의 손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깡통 전력이 드러난 게 러시아가 이제 그 최신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면서 서방 세계를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마하 20 이상 달려갈 수 있는 그 초음속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핵어뢰라 그러죠. 거의 반영구적으로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핵어뢰라든지
이 각종 그 군사 무기들 차원에서 신무기들을 계속 발표하고 최신 전투기라든지 장갑차들, 탱크 등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현대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 현대화된 군대를 우크라이나는 파견하지 않았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군대들은 러시아의 재래식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병력은 투입하지 않았지만 재래식 병력을 집어넣어 봤더니 우크라이나한테 압도적으로 이기질 못하더라는 거죠. 문제는 왜 러시아가 최신 병력, 그러니까 F-35, 러시아의 미그 35 같은 최첨단 전투기라든지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인 거죠. 현재 러시아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걸 못 갖추고 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미사일과 뭐 유도탄과 잠수함과 각종 핵어뢰 이 차별화되어 있는 차세대 전략 무기를 갖고 있는 건 맞으나 이거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대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 갖춰졌다는 거지. 그래서 파병 보낸 애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한 20, 30년 전에 병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러시아 군대의 현재의 맹점이 전 세계에 드러나 버렸어. 지 스스로 약점을 노출해 버린 거죠. 첨단 무기는 가졌으나 이런 백병전이나 보병전 또는 이런 기갑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대화됐다고 말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러시아 군인들의 정신 상태나 훈련 상태가 아주 개판이더라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다음은 이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 자체가 이제 석유를 통해 갖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외환 보유고들을 끌어안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 6,5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 800조 되겠죠. 800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근데 이 중에 한 절반인 350조 원 이상이 이번에 경제 제재를 통해서 묶여버렸고 남아있는 돈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 전비로 이미 500조를 썼잖아요. 계산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만간 러시아의 달러 부족 사태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첫째 날짜가 16일 날 들어오는 약 10억 달러 정도의 외채 상환을 분명히 러시아가 거부할 거다 또는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거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10억 달러,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이 돈은 러시아 전체 경제 규모에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러시아가 일부러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서구권과 금융 자본들한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앞으로 향후 6개월 안에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봐달라는 얘기겠지만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제 오히려 서방 측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야 네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합의를 봐라고 얘기했지만 젤렌스키 아니야 우리 이미 한 대 맞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나중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티고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을 끝내겠어라고 버티기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극동아시아 정세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장 큰 영향은 러시아의 유일한 우방인 중국이 상대적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즉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원래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가 쳐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올림픽 때는 하지 마. 대신에 끝나고 나서 전쟁하면 내가 너 다 밀어줄게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천조 원이 넘는 석유 수출 계약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군사 경제적 지원을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벌였고 중국도 러시아도 사흘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쳐들어가면. 근데 러시아가 너무 못 싸워갖고 이제 이게 20일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러시아가 들어갈 수 있는 군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다 돈을 요구를 하고 미국은 그걸 부릅뜨고 보고 있으면서 만일 중국 니들이 러시아한테 돈 대주면 니들 바로 금융제재 때려가지고 러시아만큼 심각하게 경제위기 오게끔 만들어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끊었어요. 더 이상의 달러 공급을 끊었습니다. 대신에 뭘 줬냐면 양국 간의 통화 스와프를 열어준 거예요. 즉, 러시아에 있는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중국 돈으로 러시아가 쓸 수 있게끔 돈을 열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러시아 돈의 가치가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약 20% 이하로 지금 추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부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갖고 왔고 중국 돈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달러 대신에 외국에 나가서 써. 그래서 중국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개판된 거지. 결국 그동안 중국이 꾸준하게 지키고 있었던 위엔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지금 100위안당 7달러가 무너져가지고 아니죠. 10달러당 7위엔이 1달러당 7위엔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냐면 8위엔에서 9위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가속화된다는 거죠. 즉 중국의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러시아는 앞으로 그걸 더더욱 가속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도 나 이제 좀 있으면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참고 있지만 이게 계속된다고 치면 중국 경제도 러시아에 빨려 들어가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유력한 가설이 중국의 러시아 침략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국말 안 듣거든요. 야 이제 그만해, 돈도 그만 갖다 써. 이제 우크라이나는 끝내. 그래도 아이 너는 뒷돈만 대고 구경만 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그 푸틴의 입장이라서 시진핑이 이 새끼 막상 싸움 시켜보니까 싸움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지 좋다고 우리나라 경제를 중국 돈을 작사를 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재래식 전력의 30% 이상을 이미 러시아가 잃었어. 그리고 대부분의 보급품들부터 주력 부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랑 유럽 전선 쪽으로 대규모 이동을 했어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모스크바까지에 열려져 있는 그 아무르강 너머의 그 대평원은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에요. 치고 들어가면 순식간에 발라버릴 수 있거든? 그럼 중국이 오판할 수도 있는 거지. 야, 이게 푸틴이 내 말 안 들으니 내가 러시아를 점령해갖고 푸틴을 끌어내고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해서 양쪽에서 돈도 아끼면서 미국이랑 서방 세계한테서 영웅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러시아가 그러면 니네가 만일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우주정거장을 추락을 시켜가지고 중국에다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실제 있는 얘기예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러시아 우주정거장 추락하고 뒤져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가만히 놔두면 중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힘들어질 상황인 거고 계속 그대로 저걸 갖다가 자칫 잘못 생각해갖고 국지전이나 아니면 신속전을 벌려갖고 전쟁을 벌였을 때는 러시아와 중국 간에 또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일본까지 깝죽거리면서 지금 이 기회에 러시아가 정신없을 때
북방 영토를 찾아오겠다 그래갖고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우익 언론들이 솔솔 바람을 피우고 있거든요.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고, 그럴 만한 이게 일종의 주변 국가들이 러시아를 한번 건드려 볼 만한 몇몇 가지 러시아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일단 돈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푸틴이 이제 지금 이번에 전쟁 책임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지금 전선에서 이기지 못하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러시아 내에 해외 정보 공작 파트 수장들을 전부 다 숙청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 파트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해버린 거지. 지네 나라로.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니들이 왜 예상을 못했어? 우크라이나 전략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렇게 도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미리 예고를 안 했어? 그래서 해외 정보 책임자들을 전부 체포하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체포가 됐던 사람이 세르게이 베세다 연방보안국 제5국장, 아나톨리 볼류히 부국장 뭐 이런 사람이 체포됐다는데 한마디로 지금 해외 정보를 총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한 감지라든지 보고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이제 누군가 이제 책임을 지고 목을 쳐야 될 것은 알았지만 스스로 눈을 파버린 꼴이에요, 지금 러시아는. 그리고 이러한 숙청이 있게 되니까 러시아 군부들이 대부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언제 지금 자기 순서가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 뭔가 자구책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혹시 푸틴이 빡 돌아가지고 핵미사일 쏘자 그럴까봐 핵가방 들고 있는 관련돼 있는 군구장들이 푸틴의 연락을 일부러 안 받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고위 장성들이 푸틴하고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왜? 잘릴까봐. 그래서 자기 지역 안에, 자기 주둔 부대 안에만 딱 들어박혀가지고 푸틴이 불러도 안 나오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외부로 외출도 안 한 상태에서 딱 자리 보존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중국이나 일본이 러시아 영역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출격해라, 공격해라라고 반격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명령이 제대로 시달되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오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윤석열 같은 놈이 오판을 하더라도, 현재로서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현재 타격이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중국하고 일본의 경우는 다르거든요. 특히나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번 기회가, 러시아하고의 그동안의 굴욕적인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의 맹주로 올라설 수 있는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오판할 수도 있어요. 왜?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제정신 박힌 놈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을 보태놓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의 그 안보 위험성이 정말 극단에 왔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장난으로, 이걸 농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안보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의 외교 정책은 어때야 할까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친중, 친미, 친일 이런 거를 굳이 따지기를 떠나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지 않게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하고 그 핵전쟁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그 핵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도 핵탄두 2개를 쏘게끔 전략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 핵은 하나는
그 압록강 주변에 이게 영변이라 그러죠. 네. 원자력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북한 쪽 시설 하나하고 우리나라 평택 미군 기지로 핵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차후에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한반도를 통한 외세의 러시아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그 교두보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군데를 폭격해 놓으면 한반도를 통해서 러시아로 외국의 어떤 군대라든지 병력 또는 한반도나 북한의 병력이 들어올 위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자동 옵션처럼 거기다가 핵을 쏜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니네들은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 러시아를 침공할 수 있는 애들이야 라고 러시아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절대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과 중거리적인 외교가 필요할 것인데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그 국립 외교 내지는 국가 안보에 보장된 외교 정책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좀